얘들 안녕. 자, 이번 시간은 12강입니다. 여러분들 공포의 프랑스 혁명을 정리해보는 시간인데, 전체적인 내용으로 보면 참 내용이 많지만, 결과적으로는 지금 왼쪽에 나와 있는 국민의회, 입법의회, 국민공회, 총재정부, 통령정부로 가는 요 핵심의 큰 줄거리를 여러분들이 먼저 머릿속에 넣은 다음에 세부적인 내용들을 집어넣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먼저 이 부분 처음 공부할 때는 요 프랑스 혁명 정부의 변화 순서부터 외우는 게 중요하다는 말이야. 국민의회, 입법의회, 국민공회, 총재정부, 통령정부. 이게 다 외워졌으면 국민의회 시기 때는 선생님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가라고 했었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떠올리면서 한번 전체적인 구조를 잡아보세요. 자, 그럼 우리 12강의 키워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1번의 키워드는 국민의회 시기 때 발표했던 문서 중에 하나였었는데 혁명과 관련된 문서들 중요한 것들이 있었죠. 영국에서는 권리청원 또는 권리장전이 있었고 미국에서는 미국 독립선언문이 있었고 그리고 프랑스에서는 인권에 대해 선언을 했던 인권선언문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인권선언이라는 거 잘 기억하시고 두 번째 키워드는 무섭게 정치를 하는 거야. 로베스피에르 기억나십니까? 공포 정치. 그리고 3번 나폴레옹이요. 영국한테 한번 진 다음부터 영국을 꽁꽁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봉쇄시켜버리기 위해서 이 섬으로 갈 수 있는 모든 선박들을 제한하는 정책을 펼치게 돼요. 우리 이거를 대륙 봉쇄령이라고 불렀지. 그러면 이 키워드도 너네가 생각을 해보는 거야. 3번은 선생님이 나폴레옹 시기 때라 했으니까 1, 2번은 프랑스 혁명 시기 때지. 그러면 인권선언문 같은 경우는 언제였을까? 이거는 국민의회 시기 때 발표된 문서고 공포정치하면 국민공회 시기 때의 내용이구나. 이렇게 프랑스 혁명 정부를 키워드랑 같이 연결해서 공부를 하시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혁명이 일어난 배경부터 볼 텐데 국외적으로 프랑스는요. 자기 나라 상황에 대한 주제를 알지 못하고 다른 나라를 도와주기 바빴어. 7년 전쟁에서 영국에게 패배했는데도 불구하고 영국한테 복수하겠다라는 생각으로 미국의 독립혁명을 지원해준 나머지 재정이 파탄나고 버리게 되고요. 국내에서는 예전부터 문제가 되었던 게 축적되어 있었던 이 신분제도의 모순, 우리가 앙시엥 레짐이라고 하는 구제도의 모순이 있었습니다. 이 구제도의 모순이라고 하는 건 3신분들에게만 너무나 가혹하고 1, 2신분들이 상당히 살기가 좋았던 신분 제도였다라고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1, 2신분 같은 경우에는 거의 2%밖에 안 되는 계층이고 3신분은 98%에 해당하는 계층인데 2%가 사회의 모든 권한을 다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98%의 3신분들 화가 날 수밖에 없겠죠. 경제적으로는 이 시기 때 자연재해가 또 겹치고요. 사회적으로는 18세기 때 우리 시험 범위에서는 제외했었지만 계몽사상이라고 하는 게 유행하게 되죠. 결국 계몽사상의 유행은 사람들을 깨우치기 시작해요.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 잡아야지. 그거를 그냥 보고만 있으면 안 돼. 이러한 사상이 계몽사상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계몽사상으로 무장한 삼신분들이 국가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의 재정적 어려움과 정치적인 문제들을 비판하면서 프랑스 혁명이 전개되게 되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국민의회가 그럼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볼게요. 우선은 지금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재정이 파탄되어 있는 상황이야.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신분별 의회라고 하는 게 존재했었거든. 그래서 루이 16세 시기 때 3부회를 소집을 합니다. 우리 1신분과 2신분과 3신분들이 모여서 이 문제 어떻게 할 건지 한번 해결을 해보자. 근데 문제는 표결 방식을 갖고 대립을 하게 돼요. 1, 2신분 같은 경우에는 신분별로 투표를 하자고 하고 3신분은 머릿수별로 투표를 하자고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3신분들이 주장했던 머릿수별 투표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 3신분들이 결국 화가 나게 되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제3신분 세력들이 제3신분 세력들이 본인들이 스스로 의회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이걸 우리는 국민의회라고 불렀다고 했었죠. 근데 이 국민의회가 활동하는 걸 1, 2신분과 왕이 방해를 하자 이들이 당시 왕궁 앞에 있었던 테니스 코트에 가서 서약문을 하나 발표합니다. 우리는 국민을 위한 법을 제정하기 전까지는 절대 해산하지 않겠어 라고 하는 테니스 코트에서의
서양문을 발표하면서 정부를 상대로 결국 대결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이게 테니스 코트가 아니라 테니스 코트야. 테니스 코트 서약으로 정부와 대립을 하게 되는데 순서를 잘 봐봐 얘들아. 3부회를 소집하고 국민의회를 구성한 다음에 한번 선생님이 색 다르게 표시해 볼게. 국민의회를 구성한 다음에 테니스 코트에서 서양문을 발표를 했었다. 아, 의회를 구성하고 이들이 서양문을 발표했구나. 요 순서. 자, 그러고 시민들이 이 사실을 들은 순간부터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아, 이 삼신분들이 우리를 위해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정부는 삼신분들이 하는 행동을 방해하고 있네. 우리도 뭔가 도움을 주자. 라고 해서 이들이 좀 상징적인 감옥 하나를 부셔버리게 돼요. 그 감옥이 바로 바스티유라고 하는 감옥을 습격했다라고 했었지. 여긴 당시에 뭐 거지 또는 불황자들 또는 뭐 정신병자들 이러한 사람들이 감금돼 있었던 곳이었었는데 여기가 원래는 정치범들을 가둬놓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왕을 막 죽이려고 하거나 반역을 저지르려고 하는 사람들을 수용하는 곳이었었는데 이제 그러한 상징적인 감옥을 습격을 하면서 국왕을 향해서 이제 불만을 터뜨리게 됐던 거지. 지방에서는 농민봉기가 발생하는데 문제는 제30번 세력들은요, 조금 일반적인 농민들하고 달라요. 이들은요, 사자들이 많아요, 사자들. 뭐 의사, 변호사, 법률가, 이렇게 30분이라고 해도 그 중에서도 좀 돈 좀 있는 사람들이 주로 30분을 구성을 했었는데, 이들의 생각은 절차에 따라서 왕을 정지시키거나 또는 왕을 죽이고 싶었던 건데, 너무나 과격하게 시민들이 분노를 표출하니까 이 시민들의 분노에 좀 당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국민의회는 우선 시민들의 분노를 좀 잠재우기 위해서 이 시민들이 가장 크게 불만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봉건제 폐지를 선언하기도 했었고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이라고 하는 유명한 문서라고 했었죠. 선생님이 인권 선언문이라는 걸 발표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근데 인권선언문을 발표한 이후에 좀 특이한 사건이 일어나요. 이걸 우리가 바렌 사건이라고 하는데 바렌은 오스트리아 지역인데 루이 16세의 부인이었던 마리 앙투아네트가 오스트리아의 공주였어요. 그래서 지금 프랑스에서 정치하기가 쉽지가 않아지니까 루이 16세와 마리 앙투아네트가 당시 부인의 친정이었던 오스트리아로 망명을 시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기 때 오스트리아의 여왕도 마리 앙투아네트의 엄마였던 마리아 테레지아라고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당시 이거를 좀 도와주려고 하다가 프랑스 국민들한테 이거 잡혀버려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루이 16세와 마리 앙투아네트는 도망가려다가 좀 잡히게 되는 굴욕적인 순간을 맞이하게 됐던 거지. 자, 그리고 이후부터는 1791년 헌법이라고 해서 국민의회를 중심으로 새로운 헌법을 만들게 됩니다. 이 1791년 헌법의 내용은 특이한 게 모든 사람들한테 선거권을 주는 게 아니라 30분 중에서도 좀 돈 있는 사람들, 우리가 부르주아라고 부르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한해서 선거권을 부여하는 제한 선거를 실시하도록 하고요. 왕이 혼자서 독단적인 권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거 헌법에 입각해 정치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입헌 군주정을 또는 입헌 군주제를 헌법에 규정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헌법을 제정한 이후에 두 번째 등장한 혁명 정부는 입법의회라고 하는 곳이에요. 입법의회. 근데 입법의회 내부에서는 두 가지 의견이 갈랐었는데 먼저 지롱드당은 온건파입니다. 헌법에 입각해서 군주가 통치하겠으니까 왕은 죽이지 말자. 그러니까 여기는 루이 16세는 살려두자. 이거였어. 아, 미안해. 기침이 나오네. 자코뱅당 같은 경우에는 루이 16세를 죽여야 이 혁명이 끝난다라고 하는 급진 세력들이었었어요. 자, 근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 왕을 죽이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니까 주변에 있던 국가들이 당황을 했던 거야. 이 프랑스 주변에 있던 국가가 뭐 오스트리아라던가 프로이센이었었는데 이들 국가가 전부 다 절대왕정 국가인데 지금 프랑스에서 가장 가까운 프랑스에서 왕을 죽이려고 하는 시도가 일어나니까 혹시 우리나라에서도 사람들이 왕을 죽이려고 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에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이 프랑스를 위협하는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협에 맞서서 프랑스가 싸우게 되는데 혁명 기간에 일어난 전쟁이라고 해서 이걸 우리가 혁명 전쟁이라고 불렀던 거지. 자, 아무리 왕이 싫고 프랑스가 싫어도 다른 나라가 자기 나라를 공격하려고 하면 사람들이 똘똘 뭉쳐지겠죠. 그래서 시민들이 의용군, 스스로 군대를 조직을 해서 이들이 오늘날 프랑스의 국가에 해당하는 라 마르 세예즈
라고 하는 군가까지 제창을 하면서 이들의 침략에 맞서 싸우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고 이 시기 때 아무런 도움이 안 됐던 루이 16세 마리 앙투아네트, 이들의 행동을 정지시키기 위해서 왕궁을 습격한 결과 결국 루이 16세는 왕권을 정지당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입장이 되어버렸던 거예요. 자, 이제 그 다음에서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제부터 권력을 장악한 거는 자코뱅당이었어. 그러니까 루이 16세 있으나 마나니까 왕 어떻게 하자? 죽여버리자. 그래서 1792년에 국민 공회를 구성하고 공화정을 선포한 다음에 루이 16세를 처형해버리게 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프랑스에서도 국왕을 처형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던 거지. 그리고 자코뱅 헌법을 제정해서 이제는 제한 선거가 아니라 보통 선거 실시를 주장을 합니다. 일정한 연령이 된다면 누구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자. 근데 문제는 자코뱅당에서 권력을 장악한 인물이 좀 무섭게 정치를 했던 인물이었어요. 그 인물이 로베스 피에르 라고 하는 인물이었었는데, 이 로베스피에르가 당시 혁명 정부를 유지하기 위해서 공포 정치를 실시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로베스피에르의 정부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데려다가 전부 다 죽여버리는 거야. 그리고 혹시나 의심 가는 사람들이 있어도 전부 다 재판소에 넘겨가지고 죽여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러한 혁명위원회든 혁명재판소, 공안위원회라고 하는 기구들을 설치해서 당시 로베스피에르의 정부에 대해 반기를 드는 사람들이 있으면 전부 다 죽여버리는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공포 정치가 사람들로 하여금 반감을 사게 돼요. 쟤 너무 정치 무섭게 하는 거 아니야? 우리 이런 걸 바란 건 아니었는데, 결국 이러한 생각들이 로베스 피에르를 처형시키게 되는, 로베스 피에르를 처형하게 되는 결과를 갖고 오게 되고요. 이 사건을 우리는 무엇이라 부르냐면 테르미도르라고 하는 혁명의 날짜예요. 테르미도르의 반동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로베스피에르가 처형당한 사건을. 자, 그러고 난 다음에는 5명이 주도하는 총재정부라고 하는 게 수립이 되는데, 문제는 5명이나 되니까 의견 일치가 상당히 어려웠겠죠. 그래서 결국 브리메르 쿠데타를 통해서 나폴레옹이 쿠데타를 통해 권력을 장악하게 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고요. 이 나폴레옹은 총재정부를 무너뜨린 다음에 스스로 통령이 되면서 통령 정부를 수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왕을 죽인 나라에서 국민 투표를 실시한 결과 나폴레옹을 황제에 앉히는, 왕보다 더한 권력을 갖는 황제에 등극시키게 되는 아이러니한 결과를 갖고 오게 된다라는 거. 여기까지가 전반적으로 프랑스 혁명의 큰 흐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중요한 키워드들을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 먼저 국민의회 시기 때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뽑아보자면, 국민의회가 구성이 되고 테니스 코트 서약을 한 다음에 바스티유 감옥을 농민들이 습격했다라는 거. 그러고 난 다음에 인권선언문을 발표했구나. 여기까지가 대표적으로 국민의회의 키워드구나. 의회 구성하고 테니스 코트에 서약한 다음에 감옥 습격하고 이들의 분노를 잠재우기 인권선언을 했던 거. 입법부의 시기 때 가장 중요했던 거는 이 시기 때 혁명전쟁이 발생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혁명전쟁이 발생한 이후에 왕권을 정지시키자 국민공회를 구성한 이후에 공화정을 선포한 다음 왕을 처형을 시키는 사건이 일어났었고요. 이 왕을 처형한 이후에 로베스피에르가 공포정치를 실시하고 결국 로베스피에르가 처형당한 이후에 총재정부가 수립되지만 브리메르 쿠데타를 통해서 나폴레옹이 집권하고 이후 통령정부가 수립된다라고 하는 중요한 키워드들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좀 갖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통령정부 시기 때 있었던 내용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나폴레옹은 거의 전쟁의 신이라고 불렸던 사람이었어요. 육지에서는 오스트리아나 프로이센을 격파를 시켰고요. 해상에서는 좀 전쟁에서 지는 모습이 나타나게 돼요. 트라팔가르 해전에서 영국군한테 프랑스가 패배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럼 나폴레옹 입장에서는 영국이 싫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영국의 경제적인 고립을 시도하기 위해서 영국으로 가는 모든 선박들을 금지하는 법령을 내리게 돼요. 이걸 우리가 대륙 봉쇄령이라고 부르는데, 근데 이 대륙 봉쇄령에 유일하게 따르지 않았던 나라가 어디였었냐면 이게 러시아였었던 거야. 그래서 결국 나폴레옹은 마지막으로 이 러시아를 원정하기 위한 길을 떠나게 됐었는데, 결과적으로 러시아는 너무나 추운 지방이었기 때문에 프랑스가 이 러시아의 추위를 이겨낼 수가 없어서 결국에는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고 나폴레옹은 유배 엔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이 개혁적으로는 좀 여러 가지 좋은 것도 하게 돼요. 국민 교육제도를 마련하고 또는 나폴레옹이 이름을 딴 나폴레옹 법전을 편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프랑스는 법 앞에서의 평등을 보장하는 조금 더 근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나폴레옹은 프랑스를 뭐라고 하면 좋을까? 약화시키려고 하는 여러 동맹 세력들에게 패배한 이후에 유배지의 쓸쓸히 사망 엔딩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거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나폴레옹 부분에서는 여기 나와 있는 대륙봉쇄령에 해당하는 내용들 정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러시아 원정을 떠났다는 사실까지. 그럼 우리 지금까지 정리한 내용들 한번 쌤이랑 글자료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빨리빨리 가보자 얘들아. 먼저 프랑스 혁명의 전개 과정을 보면 프랑스 혁명의 배경 구 제도의 모순 때문이었다라고 했었는데 1, 2신분은 2%밖에 안 됐는데 많은 토지를 소유하고 특권을 누리는 계층이었었죠. 근데 문제가 뭐였었냐면 이 제3신분 세력들 이들 같은 경우에는 세금도 납부하고 거의 다 뭐 여러 가지 98%를 차지하는 인물이었었지만 정치적인 권리가 거의 없다라는 것들. 그래서 결국 루이 16세가 삼부회를 소집을 했지만 표결 방식을 둘러싸고 대립을 하자 국민의회를 구성한 다음에 테니스 코트 서약을 발표했지만 국민의회를 탄압하는 모습이 발생하자 시민들이 분노해서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했다라고 했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이라고 하는 인권선언을 발표했던 이 혁명정부 여기가 어디였다고 얘들아? 국민의회였었다고. 그리고 국민의회에 산 다음에 등장한 걸 입법의회라고 했었는데 쌤 입법의회 핵심은 프랑스를 약화시키려고 하는 혁명 전쟁이 발생했다라고 이야기했었지. 그리고 결국 공화정을 수립한 이후 루이 16세를 처형하고 로베스피에르의 공포 정치가 실시되었던 시기는 국민공회. 그리고 5명의 총재가 등장한 시기를 총재정부라고 이야기했었지. 그럼 중요한 키워드 뽑아보면 국민의회는 인권선언, 입법의회는 혁명전쟁, 국민공회는 왕을 죽이고 로베스피에르라는 인물, 총재정부는 나폴레옹의 쿠데타로 무너지게 되었다는 내용들. 자, 그리고 통영정부 시기 때 나폴레옹이 제1통령에 취임을 하게 되죠. 나폴레옹. 여러 개혁 정책을 추진했었는데 그 중에 중요한 거 이 나폴레옹 법전이라는 내용들. 그리고 국민투표로 나폴레옹이 황제 즉위를 했었는데 문제는 영국과의 해전에서 패배한 다음에 이 영국을 고립시킬 목적으로 영국과의 무역 금지를 선포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영국 대륙을 봉쇄하는 명령이라고 해서 대륙봉쇄령이라고 했었죠. 근데 이 명령에 협조하지 않은 나라가 러시아여서 러시아 원정을 떠났지만 결과적으로 실패하게 됐었고 유배 엔딩을 맞이하게 되었었다라는 내용들까지 정리했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면서 이번 시간의 내용들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1번 문제입니다. 다음 설명이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X인데 3부회에서 3신부는 신분별 표결 방식을 요구한 게 아니라 머릿수별 투표 방식을 요구한 거니까 틀린 설명이고 국민공회가 공화정을 선포해서 루이 16세를 처형했다. 이거 맞는 말 틀린 말? 국민공회에서 로베스피에르를 비롯한 급진파에 의해 루이 16세 처형했죠. 황제가 된 나폴레옹이 영국 고립시키기 위해 대륙봉쇄령 선포했다. 오케이, 맞는 설명이 되겠네. 2번 다음 문서의 명칭. 자, 여기서의 포인트는 어디냐면 여러분들 우선은 인간에 대해서 인간은 이러한 평등한 권리를 갖고 있다. 이걸 우리가 바로 인권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인권에 대한 이야기. 자유와 재산, 안전, 그리고 압제에 대한 저항을 해야 되고 모든 주권의 원천은 국민에게 있다. 근데 여기서의 포인트는 얘들아 여기 있는 재산이라는 단어야. 우선은 이 문서가 인권 선언문인데 이게 우리 프랑스 혁명 정부 중에 국민의회 시기 때 만들었던 거였고 국민의회는 3신분들이 중심이 되었다고 했었지. 근데 국민의회 시기 때 만들어진 헌법을 잘 보면 제한 선거를 실시해. 왜냐면 이 국민의회에서는 3신분 전체를 대표하는 게 아니라 돈이 많았던 부르주아 세력들을 대표하는 거였거든. 그러니까 이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거는 재산에 대한 권한이었던 거야. 본인들이 갖고 있는 돈을 지배층들이 함부로 뺏지 못하게 재산은 불가침, 함부로 할 수 없는 권리다라고 딱 못 박아 두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설명에 대한 혁명정부 이런 문제를 여러분들 잘 풀어야 돼요. 키워드를 한번 볼게. 먼저 공화정을 수립했대.
그리고 공화정이면 국민 공회할 때 이 공자가 선생님이 공화정이라 했잖아. 로베스피에르 나와 있는 거 끝났네요, 여러분들. 아, 1번이구나. 너무 쉽지? 자, 그다음 4번 문제. 이것도 선생님이 중요하던 문제 중에 하나였었어. 순서대로 한번 나열해 보래. 제일 먼저 나와야 하는 건 뭘까, 얘들아? 먼저 국민의회부터 결성이 되어야 되겠지. 그러고 이들이 테니스 코트의 서양문을 발표를 했는데 정부가 이거를 탄압하려고 하니까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하니까 시민들의 분노를 좀 잠재워야 되겠다. 3번 인권선언문을 발표하고 그리고 입법의회가 만들어진 다음에 국민공회가 구성이 되면서 루이 16세를 처형을 시킨 거죠. 그러면 나, 라, 마, 다, 가. 몇 번? 3번. 이렇게 골라주면 되겠네. 자, 그 다음 5번 문제 볼게요. 요것도 좀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인데, 자, 가에서 마시기를 골라보래. 얘들아, 바스티유 감옥이 함락되기 전에 이미 국민의회가 결성이 되어 있었던 거니까 1번은 틀렸지. 이거는 가보다도 이전에 있었던 내용이 되겠고, 루이 16세가 처형된 거는 국민공회 시기 때니까 공화정이 수립한 다음에 나타나는 거잖아. 그럼 이건 나가 아니라 나 이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다 시기 때 나와야 되는 말이겠네. 틀렸지? 혁명전쟁은 입법부의 시기 때니까 얘는 다가 아니라 나가 돼야 되겠고 총재정부가 수립됐던 거는 테르미도르의 반동으로 로베스피에르가 죽은 다음에 총재정부가 들어선 거니까 이건 이게 정답이겠다. 대륙봉쇄령이 발표되었던 거는 나폴레옹이 황제가 된 이후 시기 때 있었던 일이었지. 그러니까 마가 아니라 이거는 재정 수립 이후에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답은 몇 번? 4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죠. 6번에 가 인물을 골라보래. 지금 보니까 에스파냐 지역도 장악했고 파리 지역이 프랑스 제국령이었고 이 화살표의 방향이 지금 어디까지 가고 있어? 러시아를 향해 가고 있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오스트리아나 프로이센 전부 다 먹었네. 이거 누구 때야? 나폴레옹 시기 때의 지도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과 함께 프랑스 혁명부터 나폴레옹 시기까지 내용을 정리해 봤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영상이 길다고 해서 선생님이 좀 말을 빠르게 해봤어요. 여기다가 더 배속을 붙여서 공부할 수도 있겠지만 최소 여러분들 이 프랑스 혁명 부분도 못해도 2번 정도는 들으셔야 전체적인 구조가 기억이 나거든요. 공부를 할 때 교재만 그냥 보지 말고 얘들아 선생님이 쓰는 거 있지? 그냥 백지를 하나 너네가 펴봐. 뭐 예를 들면 어떻게 해볼까? 페이지 추가를 눌러야 되나? 아닌데? 요거 플러스. 선생님이 예를 하나 들어줄게. 자, 만약에 이렇게 백지를 너네 갖고 왔다 해보자. 그러면 선생님이 설명을 할 때 키워드를 그냥 한번 써보는 거야. 그냥 막 글씨 날라리로 써. 국민의회 시기 때, 이때 뭐 테니스 코트에 서야, 그러고 바스티유 감옥 습격, 그래, 그러고 인권선언. 이렇게 너네가 쓰면서 공부를 해야 돼. 그냥 이거를 보고만 있으면, 이거는 그냥 선생님의 설명을 듣는 거잖아.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손으로 써야 그게 남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냥 한번 글씨 개판해도 괜찮으니까 A4 용지 딱 꺼내놓고, 그냥 너네가 다 써보는 거야, 이렇게. 그러고 난 다음에 이걸 끝내. 그러고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 또다시 너네가 선생님 강의를 안 봐도 프랑스 혁명이라고 위에 딱 제목만 써놔. 그러고 나서 요구할 때 생각나는 걸 그냥 한번 너네가 쭉 써보는 거야. 그러고 만약에 확인을 해봐. 못 쓴 게 있어? 내가 이거를 못 외운 거구나. 그럼 이제 이걸 다시 외우면서 다시 써보는 거야. 이런 게 백지복습인 거야. 강의를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면서 백지로 계속 한번 써보고 선생님 강의가 없을 때 내가 과연 프랑스 혁명 관련해서 몇 개의 키워드를 쓸 수 있을까? 이러한 연습들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자, 이번 시간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은 13강입니다. 빈체제하고 자유주의, 민족주의 운동 관련해서 선생님 내용 준비하고 있을게요. 다음 시간에 봐요. 제발. 빠이빠이.